73세 할머니가 은행에 갔다가 3억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권사에 전액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과실상계도 없이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전부 다요.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만 73세 전업주부 A씨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이 있었고 그 은행 직원이 어느 날 A씨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계열증권사 직원에게 소개해줍니다. 소위 복합점포라는 구조입니다. 은행 안에 증권사 창구가 들어와 있는 형태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 업무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증권사 직원 C씨는 A씨에게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습니다. 안전하고 수익이 나는 상품처럼 소개했고 A씨는 약 3억 450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화 상영관 부동산 4개를 매수해서 임대료를 받다가 나중에 팔아서 나눠주는 구조였는데 위험 등급이 최고 등급인 1등급, 즉 초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중도에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폐쇄형 펀드였고 그 부동산 4개가 전부 팔려야만 투자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만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 상영관 부동산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서 만기는 2024년 10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미상환 펀드로 지정되었습니다. A씨는 3억을 맡긴 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2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합성 원칙 위반이고 두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 결과 투자원금 3억 450만 원에서 신탁기간 중 A씨가 실제로 받아간 중도 수익금 약 3,861만 원을 뺀 2억 6,588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투자 분쟁에서는 법원이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는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배상액을 30%, 40%씩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단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상품이 왜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가입니다. 법원은 2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상품 자체의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라는 투자자의 특성입니다. 먼저 상품 측면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위험 등급 최고 등급인 1등급이었습니다. 매입가 합계 48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4개가 전부 처분되어야만 정산이 가능한 구조이고 그 전까지는 중도 환매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만기가 있어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만기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라면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이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조차 이 상품에서 수익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에 잘못된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구조를 73세 전업주부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령자 측면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고령자의 특성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손실이 생기더라도 다시 소득을 창출해서 회복할 기회가 일반 투자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셋째,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즉 초고위험 폐쇄형 사모펀드의 특성과 고령 투자자의 특성은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은행 계열 복합점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은행이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더 무거운 고객보호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유는 은행이 가진 공신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오랜 거래와 예금자 보호제도 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은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권유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뢰 때문에 더 무거운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 법리를 한 발 더 확장했습니다. 은행 안에 있는 복합점포를 통해 은행 직원의 소개를 받아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계열증권사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강화된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업무의 연장처럼 느끼면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 구조 안에 이해상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과 계열증권사는 결국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고 계열증권사의 상품을 많이 팔수록 그룹 전체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 영업상 이익을 누리는 만큼 고객 보호에 대한 의무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이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1년 9개월 전에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그대로 쓴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권유 직원 C씨는 A씨에게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에 관해 단 한 가지도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8년 2월 26일에 이미 작성된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있었고 회사 내부 규정상 유효기간이 24개월이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18일은 그 24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절차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1년 9개월 사이에 A씨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치료비가 누적되고 있었고 며느리와 손주들의 생계도 A씨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배우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강남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A씨의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들의 병원비를 내야 하고 며느리와 손주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부동산도 이미 준 상태입니다. 이 돈은 사실상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한 투자 목적을 직원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초고위험 폐쇄형 사모펀드를 권유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날카롭게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24개월 유효기간 자체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 여부, 투자 상품의 성격, 그 사이 발생한 재산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간입니다. 만약 이런 기간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된다고 보면 금융기관이 경영 효율성을 위해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정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것은 권유 시점에 현행성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회사 내부 투자 권유 규정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되는가? 증권사 측은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 권유 준칙과 자사 투자 권유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협회 준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을 구체화한 자율규범에 불과합니다. 법규적 효력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준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일반론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법규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규가 정한 기준조차도 관련 법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법규도 형식 준수만으로 항상 위법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금융기관 스스로가 만든 자율규범 준수로 법령상 의무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습니다. 수범자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앞으로 금융분쟁에서 매우 자주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증권사는 자체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 투자 권유 규정에 따르면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관리직 직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직접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확인 및 기록 유지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율규범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증권사 측은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합 거래 확인서에 자필로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쓰게 했고 상품 설명서에도 서명을 받았으며 계약 후에는 완전 판매 모니터링 통화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 자필 기재는 회사가 미리 만들어둔 서식에 따라 그냥 따라 쓴 것에 불과합니다. 서식에 나온 대로 손으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리밸런싱, 환금성 제약, 투자 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 이런 용어들입니다. 73세 전업주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필로 썼다는 사실이 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사후 완전 판매 모니터링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후 통화가 사전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통화에서 A씨는 단순히 예라고만 답했습니다. 모니터링 자체도 동일한 전문 용어로 구성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셋째, 회사 자체 규정이 요구한 상담 내용의 녹음과 기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없다는 사실로 인한 입증 불이익은 증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음하고 기록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설명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권유 시간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직원은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고 A씨는 5분 만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설사 1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서명해야 할 서류의 분량과 내용, 이 상품의 전문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고령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이니즈 월, 즉 정보교류 차단 원칙 위반의 문제입니다. 권유 직원 C씨는 계약 전에 은행 직원 D씨로부터 A씨에 관한 정보를 비공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A씨가 모 대학을 나온 은행원 출신이고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 공유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였습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와 시행령 제27조의 2는 계열 금융회사 간의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이른바 차이니즈 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모자회사 관계가 그 법령의 형식적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비공식 정보 자체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A씨는 해당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은행 근무 경력도 없었으며 강남 부동산은 이미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인데다 그 내용마저 부정확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A씨의 투자 적격성 판단에 활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은 손해액 추정 공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 투자자가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낸 돈에서 받은 돈을 뺀 차액이 곧 손해액입니다. 이 추정을 깨트리려면 금융기관 측이 적극적으로 반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신탁한 금액은 3억 450만 원이었습니다. 신탁 기간 중 실제로 받아간 중도 수익금은 약 3,86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1일 미상환 펀드 지정 시점에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3억 450만 원에서 3,861만 원을 뺀 2억 6,588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해 발생 시점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운용사가 처음 만기 연장을 요청한 2022년 10월부터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만기 연장에 동의한 이상 그 시점에는 아직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미상환 펀드로 지정된 2024년 10월 31일이 손해 발생 시점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됩니다. 그날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어서 이 판결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인 과실상계 부정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는 A씨에게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A씨에게도 일정 비율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은 투자자가 거래 내용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고령 가정주부였던 A씨에게는 처음부터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금융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그 의무를 저버린 결과로 A씨가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를 A씨의 과실로 돌려 감경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인정하면 금융기관이 자신의 의무의문으로 초래된 결과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는데 왜 판단을 제대로 못했느냐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내세운 세 가지 항변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변, A씨가 이전에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이 계약 6개월 전에도 같은 복합점포에서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증권사는 이것이 A씨의 고위험 투자 성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이전 투자 역시 같은 복합점포에서 같은 방식으로 권유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동일하게 위법한 투자 권유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법하게 투자하게 만든 이력을 근거로 위험 성향을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항변, 유효기간 24개월 내의 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원은 24개월이라는 기간 자체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항변, 만기 연장에 동의한 시점부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미상환 지정일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세 항변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해주는 첫 번째 시사점은 형식에서 실질로의 전환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이런 형식적 절차에 기대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 유효기간 내라는 것, 자필 서명을 받았다는 것, 사후 모니터링 통화를 했다는 것, 이런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면책받지 못합니다. 핵심은 실질입니다. 고령 투자자에게는 전문 용어 나열이 아니라 일반인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핵심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음, 면담 기록, 이런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유 시점에 투자자의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년 9개월 전 정보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재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강화된 보호 의무의 확장입니다. 이 판결로 복합점포를 통한 연계 판매에서 계열 증권사도 은행 수준의 고도화된 고객 보호 의무를 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함께 운영하는 금융그룹이라면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지는 연계 판매 전반에 대해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부적합 상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과실상계 제한으로 인해 위법한 권유가 인정될 경우 전액 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 덕분에 구체적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과실상계 제한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도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금융사 내부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자 이해 능력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판결은 그 흐름의 현재 도달점을 보여줍니다. 사모펀드나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또는 권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 작성한 모든 서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상품 설명서, 부적합 거래 확인서, 그리고 권유 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강화된 고객 보호 의무 위반 등 여러 청구 근거가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